여러분들 이미 그 관리처분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요. 비례율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저 비례율 얼마입니까? 모르시네. 32점. 132. 그럴 리가 없을 텐데. 101.23. 그렇지. 저희는 132. 네? 저희는 132. 비례율이. 그럴 리가 없을 아니요. 텐데. 관리처분 계획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이익이 안 들어가게 만듭니다. 101.24입니다. 처음에 그 정도 했다가 한 번 더 올랐거든요. 몰라요? 요 2018년 요 12월 27일 날 총회 말고 또 다른 총회를 했나요? 안 했어요. 네, 근데요. 절대 그렇게 많이 줄여. 여기서 101.24라고 돼 있는데 130은 또 뭐죠? 사업 시행 때 그렇게 해놨겠죠. 아마 이쪽 한번 볼게요. 102.24 맞습니다. 아, 요거 때 102.24예요. 그런데 관리처분, 아니 비례율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시죠? 여러분 종전 재산을 평가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권리 금액이 100이라고, 관리처분이 100이라, 아니 그 비례율이 100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종전 재산 1억이면 1억을 인정받는 거고요. 만약 110이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 인정받는 거고, 90밖에 안 된다 그러면 9천만 원밖에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비례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일이니까 거의 100이라고 보시고요. 뭐 1.24 이거는 나중에 저긴데, 그냥 결국은 어떤 형태로도 이렇게 다 100개에 맞춰놔요.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다면 그들은 지출을 그만큼 늘려서 맞추거나, 또 사업성이 아주 안 좋은 데는 지출을 많이 줄여서 맞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뜯기고요. 저 동네는 사업성이 없어라고 생각한 동네에 투자했던 사람은 뜯기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100에다 맞추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경우에도 개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비례율이 뭐냐면 여러분의 종전재산 금액을 총 평가한 다음에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서 곱하기 100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이려면, 이 비례율이 올라가려면 여러분의 종전재산 평가액을 낮춰버리든가, 낮춰버리면 실제로 사업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종전재산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있으세요? 별로 없죠? 평가가 다 낮다고 생각하죠. 본인들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론을 100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일 이 정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들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통보할 때 이 지출을 통보를 해주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그런데 거꾸로 또 비례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올리는데 여러분 좌본 분양가를 올려버리면 내 살 깎아먹기죠. 기분만 좋을 뿐이지 내한테 좋은 대가 하나도 없죠. 분양가 높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요거는, 그러니까 올라가도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이 숫자는. 여러분이 지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재산이 불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금액은 올렸다 해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올리면 이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을 늘리면 좋은데 수입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못 늘려요. 물론 수입을 늘릴 때 일반 분양가를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 분양가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 살 깎아먹히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여러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을 거고, 결국에는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이 지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조합이 여러분한테 어디에다 돈을 쓰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정신없이 이걸 의결했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의결해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전자산이,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지금 10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 그러니까 이 1065억에서 만약에 제가 100억을 줄일 수, 106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비율이 10%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212억을 줄인다, 200억을 줄인다 그러면 비율이 20%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지면 비례율이 20%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종전재산이 1억인 사람은 2천만 원을 덜 내면 되고, 2억인 사람은 4천만 원 덜 내면 되고, 3억인 사람은 6천만 원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계산해보고 메모해서 계산해서 아 요거는 줄이면 내 비례율이 얼마나 내가 내야 될 금액이 각자 다 다릅니다. 종전재산 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마음속으로 계산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명은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창립총회 그냥 저는 여러분 조합의 총회를 직접 보고 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주시는 이 총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그냥 간략하게 돈 얘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 편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주로 사업에 관련 얘기만 하겠습니다. 창립총회는 별로 크게 볼 건 없고요. 여러분 시공사 선정총회 때 두 군데가 아마 입찰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계약 조건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들이 업체들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은 들러리 쓴 게 맞죠? 아예 홍보도 안 했죠? 건설에서 한 군데는 한 군데만 여러분한테 그냥 와서 열심히 그나마 총회 나오라 하고 있었던 건 한 군데밖에 없었죠? 경쟁이 잘하는데 아니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혹시 들러리 쓴 놈이 계약 조건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보니까 모르시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뭐 때문에 그런지를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냥 근데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시공사 선정이 여기에 적법합니까 우선? 잘 모르시죠? 시공사 선정할 때는 OS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에 OS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그 당시에 도시정비법 11조 1항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선정이 되거나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를 써서 여러분 호별 방문하거나 혹시 기념품 같은 거 안 주던가요? 휴지나 뭐 이런 것들? 다 받았어요? 프라이팬 주겠지. 그런 거는 바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씨가 좋아서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용서를 했으면 당할 일만 남았죠. 네. 이제 뭘 당해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때 그리고 현장에서 50%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50% 이상 투표했습니까? 현장에 와서 미리 서면된 사람 말고 순수하게 현장에서만 투표권 행사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야 돼요. 안 됐죠? 잘 모릅니까? 몇 명밖에 안 왔는데. 제가 옛날에 봐서 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사 선정은 누군가가 문제가 되면 삼으면 아마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를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해도 이쁜 사람 뭐 이런 거 실제로 근데 그가 뭐를 해버리면 진짜 이쁜지 여러분들이 시공사를 대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고 보호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 법의 테두리 밖에서 놀았고 스스로 보호받을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를 조합 창립총회를 2015년도에 했고요. 사업비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거 무턱대고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돈이 올라가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때에 여러분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낼 때 사업비 얼마라고 여러분 정한지 압니까? 아세요? 네? 4,500개. 자, 한번 비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좋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1783억이면 여러분 사업이 끝날 거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사업 설립 동의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불과 2년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사업시행인가 이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2년도 만 2년도 다 안 지난 뒤에 그때 우선 사업비만 좀 볼게요. 이때 사업비는 여러분한테 2,788억으로 올라갑니다.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천억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1인당 얼마죠?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죠? 별거 아니긴 하네요. 2년도 안 돼서 사업비는 2,78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당시에 총회, 2017년 4월에 총회를 조합원 몇 명이 찬성했는지 혹시 아세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겠죠? 돈을 저렇게 많이 올려서 우리한테 부담을 늘린다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 총회 책자를 보다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부모들이 막 고생해서 자식을 당신들은 잘 못 먹으면서 막 가르치죠. 그 이유가 남을 속여라, 잘 배워서, 이게 아니라 남이 너를 속이려고 할 때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총회에 올려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소위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재개발 진행되면 하늘에서 그냥 뭐가 돈이 쏟아질 걸로 지금 기대를 합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답답했던 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냥 잔소리인가 뭐 있을 만한 그냥 형식이에요.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안에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명세서. 근데 빈 양식이에요. 양식만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요. 빈개통에 몇 번지를 갖고 있고 평이 몇 평이고 건축물이 허가인지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뭐 이런 거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빈 양식밖에 없습니다. 공란을 보여준 거예요. 공란을. 뒤에 쭉 보세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조서,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 이것도 공란입니다. 빈 양식이에요. 제목하고 빈 양식만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 조서 도면 및 그 설치 비용 계산서, 이것도 빈 양식이에요. 이렇게 빈 양식만 보여주고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도 보면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 이거는 그냥 철거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상당 부분이, 그 다음에 성면조사서를 어쩌려고 여러분이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를 거다 싶어 자신있게 보여준 거는 성면조사 보고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분별 성면 함유량이 4,620제곱미터가 여러분 조합에 예상이 된다면, 여러분 전체 건축물 중에 성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620제곱미터. 이것도 그냥 적어놓게 잊어버릴까 합니까? 이따가 요 책 안 펼칠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 저건 철거비를 얼마를 여러분한테 계산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머지도 아무튼 중요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돈을 아까 1,000억을 올려야 되잖아요. 1,000한 5억을 올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니까 당근을 던진 게 보입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면 5만원, 서명결의서만 낸 사람 5만원, 그 다음에 총회에 직접 온 사람 10만원. 자, 10만원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얼마를 팔아먹었는지를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억울해서. 그 10만원 받고 상대는 1,000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만원짜리 당근을 하나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덥석 물었고, 아마 10만원 받기 위해서 그날 다 일 제끼고 아마 총회장에 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10월, 이렇게 해서 1,000억이 올라가고요. 2018년 12월 27일 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비로소 수립했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혹시 너무 많이 올려서 깎아줬나 한번 좀 볼게요. 이때는 또 그 뒤로 1년이 흐르죠.
2017년도? 예. 3,623원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또한 예상 딱 맞네. 900원. 800억 올렸나요? 900원 좀. 900억 정도. 900원. 한 번 일단 올렸다면 거의 1,000억 정도는 한 방으로 좀 임팩트가 있네요. 근데 그게 금액을 조합원들한테 다 총회에서 알려주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여러분들, 아니, 총회 참석했잖아요. 제가 책자 보고 얘기해요. 저는 총회 참석도 안 했지만, 미리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저는 책자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총회에 와서도 그 안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간략 설명을 해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대신에 그때 듣지 않은 설명을 오늘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이 자리에 와서 못 듣는 사람은 제가 저 허접한 장비나마 저걸로 찍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돌려서 보세요. 예. 안 온 사람들, 왜냐면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내가 망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돌아가실 때 되면 많이 좀 억울하긴 할 텐데, 뭐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미리, 나중에 나올 질문을 미리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다 제 설명이 끝나고 한결같이, 이거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바꿀 수 없으면, 여러분 연장 지르러 온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데 혹시 바꾸시겠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광명은 잘 못 바꿀 것 같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요. 광명 사람들 정말 세계의 경리기입니다. 제가 몇 군데 조합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날은 모두 할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냥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재산이 전체 해봐야 1,065억밖에 안 되는데 집을 짓는데 3,600억을 더 들여서 집을 지으면 대신에 수입은 총 그렇게 해서 수입을 하면 4,700억이 들어온대요. 그냥 똥돈이죠. 개발 이익이 없는 거죠. 결국 따져보면. 큰 의미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례율 100에 맞춘다는 얘기는 이익이 여러분한테 안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 전비사업 추산 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292페이지죠. 가르쳐본 책자. 요거 보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비 하나하나가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량비, 조사 측량비 3억 2,780 모르겠습니다. 뭐 꽤 비싸 보이는데 이런 것 정도는 시비를 안 하겠습니다. 기질조사비 4,700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 390만 아무것도 가지고요. 설계 감리비 해서 건축 설계가 16억 근데 도로 설계를 따로 했네요. 6,798만원. 그 다음에 불포 설계 흙막이 7,800만원.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게요. 제가 건축물 설계 계약서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여러분 지압하시죠? 지압할 거죠? 지상에서만 짓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요. 지압합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 하는 놈이 지하를 파면 지하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들어갈 게 있잖아요. 흙막이 설계 안 할까요? 불토 설계 합니다. 안 보고 그냥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설계 계약서에 보면 지하를 당연히 파기 때문에 지하는 어떻게 흙막이 공법을 PHC 공법으로 할 것이냐, 뭐 CIP 공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어떤 저기들이 있어요. 그 공법들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 설계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쪽으로만 오면 묘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어느 조합이나. 불토 설계만 따로 어떤 놈한테 뺏어 줍니다. 여러분도 따로 불토 설계를 또 했는 모양입니다. 흙막이라고 해서 7,832만원. 몇 푼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되게 덥네요. 죄송하죠. 옷을 조금만 벗을게요. 여러분 덥죠? 만약에 하나의 단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꾸 미끄러졌어요. 건축물을 이제 설계를 이렇게 뭐 건물이 들어서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들어서고 무슨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건물만 그릴 사람 따로 그리고 도로만 그릴 사람 따로 맡기고 공원만 그릴 사람 따로 맡기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단지는 하나예요. 전체 단지 중에 한 놈이 다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야 너 도로만 그려봐, 너는 공원만 그려봐, 너는 건물만 그려봐 그래갖고 합치는 게 편할까요? 네? 한 놈이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 사업을 건물을 우리가 잘 몰라도 건축을 안 해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데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건축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데서 조합 말고. 없습니다. 아니 뭐가 불편할까요? 이게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한 놈이 전체 구도를 잡고 그리는 게 맞겠어요? 너는 도로만 그려와, 너는 공원만 그려와, 너는 건물 그려와 이렇게 합치는 게 맞을까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영광스럽게도 이를 분리했습니다. 건축 설계 16억 3,300, 도로 설계비 6,798만원. 아까 굴통은 제가 7,800만원짜리 잘못되어 있다 했고요. 근데 이거는 하기도 싫어요. 7,800이니까 그냥 1억으로 잡아놓을까요? 아유, 작은 돈이라 하기 싫은데 여기다가. 그 다음에 공원만 1억 9,800. 공원하고 도로하고 합치면 한 2억 5천 넘겠네요. 한 2억 5천 잡읍시다. 도로하고 공원 그리는 놈 따로, 도로 그리는 놈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속상하면요, 서울에 가면 면목 3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자식들도 도로 따로 그리고 공원 따로 그렸어요. 근데 거기는 더 기가 막힌 것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만 따로 그린 놈이 있어요. 300만원에. 무슨 일이 아닙니다. 여기 오면 정말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판단해 봅시다. 여러분은 공원에 화장실은 없는가 봐. 아니면 공원 그리던 놈한테 그리라 하든지. 근데 이게 한 2억 5천 되는 것 같습니다. 2억만 씁시다. 뭐 하려고 이거 분리해갖고 16억씩이나 주고 그리면서 도로만 6,700만원을 따로 그려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상식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3,600억이 된 사연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 2,000억이 올라갔으니까 불과 몇 년 만에 눈 깜짝하세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재산은 전체 합쳐봐야 1,065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관 계획 및 공원 설계 아까 1억 9,800 있었고요. 감리 용역이 29억 4천입니다. 설계보다 감리가 더 비싸야 되나 더 싸나요? 혹시 건축 쪽에 계신 분, 저 아버님 중에 계세요 안 계세요? 감리는 국토부에서 때려 죽여도 어떤 경우에도 감리비가 설계비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같거나 더 싸야 됩니다. 자, 직접 그리는 놈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린 대로 제대로 공사하는가 안 하는가 와서 보는 놈이 더 힘들까요? 그리는 놈이 더 힘들겠죠? 설계비가 더 비쌉니다. 감리비보다. 감리비는 제대로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감독하는 걸 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놈이 감리예요. 그리는 놈이 힘들지 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봐야. 똑같은 직업군이 해요.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데 감리하는 게 편하겠어요. 설계하는 게 편하겠어요. 감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율표도 감리 요율이 더 쌉니다. 설계 요율보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쪽으로만 오면 설계는 16억인데 감리가 29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감리만 얘기한 겁니다. 전기감리가 9억 7천입니다. 9억 7,900. 여러분 참, 그 다음에 소방통신이 8억 8천. 두 개 합치면 17억,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소방, 전기, 통신. 여러분 몇 세대 짓죠? 527. 500. 520. 아니, 짓는 거, 전체 짓는 거. 1050세대. 1050세대입니까? 네. 제가 그냥 명일동 다른데 제가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명일동, 서울에 가면 명일동 3위그린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들이 1,600 몇 명쯤 되고 아마 건립 세대수가 2,000, 2,300세대 될 겁니다. 뭐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조합원이 한 1,600여 돼요. 그리고 한 2,000여 세대 된다고 보고 거기가 소방, 전기, 통신, 감리를
원래 10억 5천에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의 지금 반입니다. 아까 1000 몇 세대? 1050. 1050세대. 그러니까 그거 한 반 정도 됩니다. 3위거리네. 그런데 거기가 10억 5천 정도의 감리업체를, 전기 소방통신 감리업체를 뽑았는데, 그쪽에서 뭐 6,800인가 뭐 뇌물주게 들통이 나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지금 현재 아직 살고 있어, 뭐 출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실형 3년인가 3년 요리가 받았는데, 3년 요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뇌물중개 들통이나 다시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소방전기통신, 여러분보다는 규모가 2배로 커요. 여러분은 얼마라고? 18억이라고요? 소방하고 전기통신 합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광명에 오면 통이 좀 커요. 서울보다는. 많이 커요. 아니, 서울도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15억 5천에 뽑았는데, 이게 뇌물중개 들통이 나서 다시 뽑았어요. 그렇다고 뭐, 입찰도, 나라장터나 요즘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 다시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에 들어왔냐? 5억 5천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000세대가 그렇고요. 여러분은 1000세대가 18억 정도니까 축하드립니다. 좀 잘 쓰시네요, 돈을. 그 다음에 성면철거 감리가 3억 4,100. 성면철거를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저거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4,620. 아까 성면이 4,620제곱미터가 약간 여러분의 다 조사해보니까 주택이 나온답니다. 아까 삽시행계획 책자 보고 한 거예요. 어쩌다가 저걸 보여주느라고. 대부분 조합이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자, 성면 우선 철거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를 잡았나? 감리비를 설명하기 전에 철거비가 먼저 설명이 돼야 감리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성면 철거비 8억 8천입니다. 자, 요거를 4,620제곱미터를 드러내는데 8억 8천입니다. 요거 나누기 한 30 해볼까요? 한번 저기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4,620. 혹시 얼마 나온 거예요? 1386이요. 네? 1386. 138? 네, 1386. 1386이요? 아니잖아요. 138이겠죠. 30이니까. 3이면 뭐부터. 대충. 예. 아유, 한 몇 톤이나 나오나 몰라. 한 138톤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오케이. 참고로요, 요 제곱미터당 제가 쓴 책에는 13,000원에서 2만원이라고 써놨습니다만 보통은 제곱미터당 한 13,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 대적 들어옵니다. 치우라고 하면 성면 철거. 근데 2만원 잡아봅시다. 2만원이 얼마예요? 5,000제곱미터 잡아버리고 한 1억 정도 되나요? 네. 그죠? 근데 얼마라고요? 여러분은? 8억 8천. 네, 1억 8천 먹으라고 합시다. 7억만 여기다 줄이자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속상할 때는요. 제가 왜 138톤 무게를 계산하라고 그러냐면 서울에 가면 신길 7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48톤 나왔습니다. 여러분보다 10톤 더 나왔어요. 148톤 나왔는데 17억에 계약했습니다. 속상할 때는 이런 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엄청 비싼 거 맞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철거 성면 감리가 3억 4,100. 감리가 3억 4,100이면 감리라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면 철거를 제대로 하는지 장비나 복장을 갖추고 하는지 와서 이렇게 보는 놈이에요. 건축사들이 주로 합니다. 감리 업무를. 이제 건축사쯤 되면 고급 감리원이라 그래요. 일반 감리원이 있고 고급 감리원인데 고급 감리원은 연봉 한 4, 5천만 원 주면 구합니다. 시장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얼마쯤이면 내가 그거 따다가 맡기겠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4,6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연봉 4천만 원짜리 1명. 그 다음에 일반 감리원 이건 한 3천만 원만 계산합시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1명. 그러면 연봉이 4천짜리 1명하고 3천짜리 1명이
뭐 이놈 월급이 400만원짜리, 이놈 300만원짜리 잡읍시다. 예를 들어서. 이놈이 두 놈이 나와서 한 3개월 근무하면 될 겁니다. 3개월 안 걸려요, 여기. 4,620 저거 털어내는데 트럭을 한 6트럭 나올 텐데 25톤 트럭으로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본격적으로 뜯어내기 전에 저것만 먼저 털어낸다고요. 한 2달만 잡아줄까요? 2달은 걸리겠습니까? 금방 끝납니다. 어쨌든 2달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한 1,500만원 정도 주면 한 달에 괜찮겠죠? 2달이면 한 3,000만원? 회사도, 이 파견하는 회사도 좀 먹어야 되니까요. 이익이 남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34,100 돼 있으니까 후하게 줍시다. 3억만 줄이고 4,100만원을 하라 그러죠. 3억 4,100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그 다음에 감리비 미치겠다. 기반시설 도로 및 공원입니다. 아까 도로 공원 설계를 막 따로따로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건축 설계 따로 빼고 감리도 도로하고 공원만 감리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을 제대로 했는지를 감리를 하는데 짜잔하네. 비용을 좀 봅시다. 3억 3,100. 여러분 같으면 자 도로 공원이 설계도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가서 검사하고 승인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3억 3,100이나 들어간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가만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천세대에 있는데 도로와 공원을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리라는 것은 제대로 했는지 보는 겁니다. 보고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공원 감리가 얼마나 그렇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막말로. 솔직히 똑같고 아파트도 아니고 도로하고 공원 감리하는데 3억 3천 적어도 2억만 뺍시다. 1억 3천 준다고 그래요. 구하게. 왜 작은 금액만 자꾸 빠지네. 계속 더 해보세요. 구하게. 그 다음에 공사비, 철거비, 지작물 철거 18억 7천. 이제 조금 많이 나오네요. 지작물 공사비 18억 7천은 여러분 지작물이 뭔지 압니까?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지작물은 수도, 전기, 가스를 분리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참고로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동네를 모릅니다. 어딘지를. 도로가 혹시 이렇게 골목이 몇 군데가 되나요? 여러분 마을을 따졌을 때 골목이 몇 개나 되나요? 되게 이제 집이라는 게 이렇게 마을이 하나의 구역이 있다면 이렇게 골목이 있으면 이 골목으로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어 집들이. 그래서 수도도 여기 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렇게 아시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는 안 그래요? 이 길 타고 이제 돌아야 뭐 사람이 여기서 수용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한번 막아줘야 됩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개인 세대별로 막는 것은 이 다음에 이사해보시면 알지만 수도사업소에다 전화하면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뛰어가면서 그냥 막아줍니다. 공짜로. 그 다음에 가스도 뛰어가면서 공짜로 막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을 거는 요것만 막으면 됩니다. 메인관. 개인별 세대별로는 다 그들이 막아줘요. 계량기 뛰어갈 때. 요게 몇 개나 막을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가. 이런 거. 여러분 내가 골목을 잘 모르니까 몰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막습니다. 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하나로 돌아서 각 동별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입구에 하나만 막아버리면 끝나요. 근데 재개발은 좀 달라요. 골목이 여러 개니까 마을이 보면 단지가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막는데 관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말 그대로 관을 자르고 철판 대고 용접해놔야 더 이상 공급이 안 돼야 철거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데 가스가 새어있거나 수돗물이 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막는다는 게. 수도하고 가스를 그래도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맞는데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에 몇 개나 있겠는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골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는 이런 회사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아까 있던데 전기는 누가 하냐라고 하면 한전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비용을 청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17억이라는 이 금액은 한솔기업이라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약 용역의 범위를 봤더니 가로등 해체 반납, 가로등 한전그 가로등을 한전이 가져갑니다. 공짜로 가져갑니다. 달 때도 자기들이 공짜로 달아요. 여러분한테 돈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천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대상 공가 전기에 대한 안전조치, 사전 안전조치, 자, 한전이 합니다. 계량기 떼어가면서 전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한전이 다 합니다. 계량기 및 시설물 반납 업무 지원할 거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뛰어가는데, 다른 놈이 와서 공짜로 뛰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격이 지금 이것만 봐도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공가 및 철거대상 세대의 기존 수도 인입선 폐쇄 및 폐공공사. 제가 공가나 철거대상 건물에 들어있는 것은 누가 막는다고요? 수도는 수도 사업소에서 막아주고 한다고요? 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줘요. 공짜로. 여러분 계량기 달 때도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거 지들이 달아놓고 여러분한테 수도세 받아간 거잖아요. 가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져갈 때도 자기들이 그건 막아놓고 가요. 계량기 띄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마지막 검침하고 계량기 띄어내야 될 게 자기들 재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철거대상 공간건축물로 수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사업구역 내 가스 분지관, 공급관, 굴착, 폐쇄 및 폐공공사. 아까 일본은 한다 그랬죠. 하나 이런 거 해봐야 얼마라고요? 300에서 500만원 들어간다고요? 골목 몇 개인지는 모르고. 이 짓거리를, 그리고 사업구역 내 지작물,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철거. 전기철거는 누가 한다고요? 한전이나요? 그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고철값이 나옵니다. 거저 가져가라 해도 여러분한테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돈 주고 팔 수도 있다고요. 아니, 다 물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경우 한 10년 쓰기로 예를 들어 여기다 시설이나 여러분이 한 5년밖에 안 썼는데 만약에 철거한다면 5년치를 물어줘야 돼요. 가스사업소에다 물어줘야 되고, 수도사업소에 물어줘야 돼요. 이따가 그거 나옵니다. 잔존가치 평가액 얼마 잡아놨어요, 또 예산을.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본철이죠? 본철은 여러분이 팔아야 됩니다. 그죠?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철거업체 물어보니까 키로당 뭐 요새 300원 뭐 가격 괜찮답니다. 그런데 이랬다고 17억, 18억 잡아놨습니다. 18억 7천. 17억에 1억 7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0년 7월 16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요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산 사태 때문에 그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시공자가 하게 돼 있는데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별도로 분리기 하면 못하게 돼 있고 감사원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여러분 각 광명시에도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정관으로 제발 이런 계약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명시가 꼼짝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조합도 내나 광명시는 또 모르겠어요. 조합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저 광명시 의회 의원들한테 누차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짜를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 다 내고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됐든 요거를 그래서 철거 공사를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까 도시정법 위반입니다. 84조의 3, 1호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자 누굽니까? 조합장입니까? 네. 11조 요건 사항입니다. 철거와의 계약에 그러니까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 도시정법 11조 사항입니다. 지금은 29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거니까요. 그 바뀌기 전 법률이니까 11조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84조 사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등에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작물 잔존가치 평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에서 3억 3천 별도로 잡혀놨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미리 철거해갖고 아직 잔존가치가 있는 거는 여러분 물어줘야 한다 그랬죠? 가스사업소나 이런 데다.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을 없애려면 자 수도사업소는 네가 공사하고 나한테 비용 청구해. 가스도 네가 청구해 해봐야 불과 돈 얼마 안 나옵니다. 전기는 어차피 한전이 청구하고 여러분한테. 그러지 저런 회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자꾸 조합원들이 여럿이 계시면 여러분 그 건축 공사 중에 단종이라는 말 쓰죠. 예를 들어 나는 가스 공사만 한다면 가스에 관한 그런 공사업을 그 단종 면허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목 공사한다. 나는 토공사한다. 토공사 면허만 있고 철거 비계 뭐 이러면 철거 면허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의 회사 한솔기업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18하게 입장을 철거하다는 놈. 저는 노가다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스갯여기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공사 하는 놈 전기공사 안 합니다. 물 만지는 놈 전기 안 만집니다. 또 전기공사 하는 놈 물 만지는 공사 안 합니다. 종목이 너무 많이 달라요. 한 회사가 하기에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짜면 어때요? 가짜면 할 수 있죠. 실제로는 물 만지는 놈 전기 잘 안 만진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56억 1천. 자, 56억 1천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여기 맞습니까? 세네. 56억 1천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줬거든요. 실제로는 얼마인지 보여줬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책자를 여러분 그때 같이 만드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보니까 무조건 묻지 마로 찍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몇 페이지예요? 이 책자 355페이지에 355페이지에 보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였죠. 여기에 이 조서에 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 여기 와서 보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요게 자, 눈이 어두 35억 2,240만 원. 아, 20억 먹었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똑같은 관리처분 계획서의 이 내역과 뒤에 붙은 백데이터가 다르죠. 35억이라고요. 35억이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원가 계산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경쟁 입찰하면 아무리 비싸도 이게 30억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경쟁을 시켰더라면. 그런데 여기다는 5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억을 부풀린 거죠. 저대로 다 준다. 저대로 공사비 다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숫자를 줬는데도 여러분이 무조건 찍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부풀린 금액만 21억입니다. 부풀려로 뻥튀기 해놓은 것이요. 자, 21억을 뻥튀기 해놨는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합은 그렇게 많이 튀긴 건 아닙니다. 물론 조합은 숫자 대비하면 좀 많이 튀긴 거예요. 광명시의 다른 조합도 하나도 안 맞아요. 광명 11구역 혹시 조합원 계세요? 11구역 150억으로 돼 있었던 걸 제가 조합원 설명하고 조합장 만나고 이거 줄이겠냐 안 줄이겠냐 해서 지금 52억으로 100억 줄였습니다. 한 번에 제가 100억 깎아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용서하시겠어요? 원가 계산서를 붙이지 말던가. 아까 설치비용 계산서라고 붙게 돼 있었는데 공란으로 여러분한테 사업시행 때 내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왜요? 이렇게 속이려면. 근데 관리처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고 다 보여준 거 있는 그대로. 그런데 앞뒤가 그래서 안 맞아요. 2단지 2구역 광명 2구역 혹시 조합원 계세요? 2구역에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도 약 100억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21억은 별거 아니에요. 광명 수준으로 보면 그래도 덜 올린 거예요. 광명에서는 그래도 한 100억쯤 올려야 조금 그나마 조금 올렸나 보다 하는데 21억이니까 참으시겠어요? 30억도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성면 철거는 8억 8천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 640억. 현금 청산자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 보면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640억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 청산액, 추산액 내역서 여기 있죠? 분양대상 청산액, 추산 내역서가 아니라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게 있어요. 합계를 안 내놨더라고요. 여러분이 볼까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명세와 이에 관한 청산 방법 해석에 금액들이 건물 가액이 쫙 나와 있어요. 요거의 합이 아까 640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많을까 싶어 별로 안 돼 보이거든요. 장수가 몇 장 안 돼요. 그런데 64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나라고 싶으면 불과 이게 몇 장 안 되거든요. 가라네. 근데 무슨 이게 여러분 한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뭐 매도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640억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서울의 모 조합에 가면 거기서는 좀 많습니다. 조합원이 많아서 1000명이 훨씬 넘어서 1800억 잡혀있는데 제가 일일이 계산해봤더니 1400 몇 억밖에 안 됩니다. 그 한 종목에다가 400억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40억이라고 647억 2228만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끝으로 28만원까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런데 원래 거짓말짓 하는 수법이거든요. 마치 정확한 것처럼 끄트머리 숫자까지.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손실보상비도 100억. 영업손실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가가 많나요? 많아요? 아, 예. 아무튼 조합의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18억. 국공유지 매입비가 22억 4,500. 그것도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봅니다. 아까 국공유지는 여러분한테 다행히 이걸 보여줘서 대부분 조합이 안 보여주는데 영도 폐지된 정비기반 시설 조서라는 걸 보면 저 금액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되는 총 저기 면적이 뭔가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많이 세요. 여기는 아까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 매입비가 22억 4,5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여기를 보니까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 시설 조서를 보니까 총 평가액이 256억입니다. 그런데 256에 243 256억인데 총 옛날 도로하고 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주겠다는 게 243억입니다. 243. 그러면 총 금액 중에 256억 중에 여러분한테 243억을 준다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13억입니까? 그래요? 13억어치는 사와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총 금액 256억인데 243억밖에 무상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억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22억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 13억, 22억, 한 9억 정도 부풀려져 있나요? 그런 거죠. 예. 아니 잠시만요. 9억. 그 상가 보상비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50억도 안 되거든요 전체가. 근데 지금 100억 잡혀 있다며요. 그러니까요. 그 50억이 더 뻥튀기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보상 명세를 보시면요. 그것도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한번 볼게요. 영업보상 명세가 나오는지를 좀 볼게요. 안 나는 거 없네.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여러분이 아무튼 숫자를 보면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시는 바람에 평균 3,500이 잡혔더라고요. 지금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요. 네. 영업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많다고 누가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50억이 안 나와요. 근데 100억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거 정보공 요청하세요. 정보공 요청 보시면 되지. 조합에서 정보공 요청하세요. 내역을 좀 달라고 해보세요. 자, 영업보상비 명세 여기 안 나옵니다. 안 자, 나왔어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서
영업보상비 명세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영업보상비 명세서를 좀 달라고 하시면 갖고 있는 예산은 갖고 있어도 관계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면 따져요. 자. 나는 보상해주고 난 다음에 따지면 따지더라 이거. 그렇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관리비 현재로 이거 관리비가 뭐지? 안 나갔잖아요. 현재로. 아 관리비 때문에 추진위원 운영비 및 사업비 조합운영비 법무소송비 토지수용 명도 및 점유자 현황조사 19억 2,500 토지수용 누가 했습니까? 19억 2,500씩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청문 통화가 몇 명이나 돼요? 한 60명 정도. 현금 참가자가 60명? 토지 수용이 근데 저렇게 비싸요? 수용된 일 100%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잠깐만요. 토지 수용 토지 수용제 우인합동 법무사? 우인 법무사 합동사무소? 19억 2,500요? 세대당 그럼 얼마입니까? 60명이면 300만원? 그렇네요? 엄청 세네요. 토지 수용 재결을 변호사가 해야 맞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모 변호사가 인터넷에다 그렇게 기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맞고 변호사 아닌 철거회사나 이런 데가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맞고 비용은 100만원 정도가 적정하게 보인다. 세대당. 그런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무슨 그때까지 그걸 100만원씩이나 왔습니까? 수용재결 신청서가 혼인신고서 쓰기보다 더 간단합니다. 물론 뒤에 붙여야 되는 서류는 좀 많습니다. 청구문이 두꺼워서 그렇지 이걸 쓰거나 이걸 안내하는 건 별거 아닌 업무입니다. 그런데 19억 2,500 많이 비쌉니다. 19억 60명이 한 세대당 300 정도 되나요? 60명이라면 그렇죠. 제가 뭐 안 봤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조합의 규모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좀 뺄까요? 9억 줘불고 10억만 뺄까요? 9억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에이 그렇죠. 10억만 빼자. 미치겠더니. 그러니까 아까 근거 없는 것들은 제가 안 적었습니다. 이상한 것들은. 그 다음에 공부 발급비 관리처분 회계경사비 총회비 24억 7,500 여러분들 총회 참석자 수당 포함 2,400 OS 써갖고 총회 한 번한테 돈 얼마 들어갑니까? 1억 5천요? OS 비용만? 미쳤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 23층에 잡았죠. 지금 여기다 조합의 규모에 비해서 되게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저도 그 일을 걸었을 때.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세네. 너무 세. OS를 사랑한 대가죠.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17억. 몇 따위로 일해놓고 정비사업비가 17억이나 또 받아가네요. 자, 교통분석 1억 천, 기반시설 설치비 산출 계산서, 도시계획 1억 4,300, 성면조사 1억 7,400. 아까 성면 이렇게 나왔다고 세대별로 조사하는데 1억 7,400? 1억 7,400입니까? 여러분 12구역이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가깝죠. 12구역이 여러분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얼마나 커요? 2배 정도 크죠? 7,900만. 1138명인가 그렇더만 거기는 조합원이 12구역 조합장이 근데 미쳤어요. 제가 미쳤다는 표현은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500 몇 명인데 성면조사가 1억 7,400이잖아요. 그죠? 근데 12구역은 성면조사 712만원이에요. 환경 12구역. 그가 바보일까요? 여러분 조합장이 똑똑한 것일까요? 12구역 조합장이 똑똑하지. 거기가 바보고 여러분 조합장이 좀 똑똑한 거죠. 많이 먹어야 되니까 똑똑하지. 아유, 다른 데 다 하는데 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성면조사 712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속상할 때 성면 철거 여러분 한 138톤쯤 제가 얼른 계산하기가 될 것 같고 영등포 신길 7구역이 148톤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7억 가져갔으니까 속상할 때 거기 좀 보고 위안을 얻으시라고. 근데 거기 아니면 다른 데도 많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신길 7구역도요. 성면 조사는 2,2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바보들이. 여러분은 1억 7,400. 기분 좀 여기다가 1억만 주니까 7,400 가져가니까 이해심 좋게. 저도 추접스럽게 저런 거 지적하는 저도 추접하네. 사전제 영향성 기반시설 설치료 도시계획 성면 조사 세입자 사전 전수조사 1억 4,800 이거 뭐 하는데 세입자 전수조사 세입자 조사 이런 거 1억 4,800 하지 마세요. 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조합 직원들 뭐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알바생 써갖고 며칠만 하면 될 일을 원래 구청에서 자료 받아다가 한꺼번에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아니면 전입 안 하고 사는 놈이 있는지 요거만 한 바퀴 빙 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돈이 1억 4,800이나 들어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돈 쓰는 거 보면 겁도 없이 씁니다. 겁도 없이. 추접스러워서 저기 안 하고 싶네요. 범죄방 대책 수립비 4억 3,989만 2천 원. 네네. 범죄 예방이 뭡니까? 범죄 예방은 여러분은 경찰이 안 하고 여러분이 따로 사람 보역에서 할 겁니까? 경찰은 뭐 할까요? 요거요. 제가 그냥 간단히 결론만 설명드릴게요.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중생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혹시 유사 사건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2년 2월 1일 법률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서에다가 범죄 예방 대책을 넣으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아까 사업시행 계획 총회 때 그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부족하면 사각지대 없이 좀 증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것이 조합이 할 몫입니다. CCTV나 가로등 설치하는 거 돈 몇 프로 안 듭니다. CCTV 아무리 비싸봐야 카메라 그 하나에 한 6만 원이면 되고요. 그 녹화기 8채널 녹화기 1만원짜리 한 20만 원이면 썼다 뒀다 하고요. 그 다음 모니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CCTV 몇 개 단다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왕십리 1구역 같은 경우가 다른 거 다 헤쳐먹었어도 이건 안 헤쳐먹었어요. 왕십리 1구역이 여러분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범죄예방 대책비로는 실제로 조합해야 될 요것만 따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렇게 4억 얼마씩 늘어났냐면 이 입법 초안을 만들 때 우리 전용욱 의원 아시죠? 전용욱 의원이 입법 초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 경찰을 보조해서 요 안이 입법 초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그것은 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자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일 뿐 아니라 특히 민간업체한테 만약에 순찰하게 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서로 충돌한다 라는 이유로 입법 안에서 나중에 빠졌습니다. 법률에서. 그런데 참 어떤 놈인가 머리 좋습니다. 입법 초안에 그게 있었다는 걸 알고 이거 해야 됩니다. 순찰활동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경호경비업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순찰한다 그러면서 4억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게 4억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짓거리를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합니다. 4억 3,900. 3,900을 CCTV 달라고 놔줍시다. 4억 빼야죠. CCTV 이런 거 다 하는 거 3,900씩 안 들어갑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거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지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억울한 것은 자 여러분 19억에 집을 사놓고 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거 돈 왜 내야 돼요? 조합원이 내야 될 돈인데 우리 세입자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뭐 범죄 예방업체를 지금까지 범죄 예방을 하는 조합에 많았지만 범죄 예방업체 전화번호 아세요? 아는 조합원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신고를 하면 전화번호 몇 번을 해야 돼요? 112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급하면 112를 누르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우리 동네는 따로 범죄 예방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다 도움을 청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순찰 업무를 포함해서 계약서를 쓰는 행위는 불필요한 짓거리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짓이에요. 자율방범대라는 건 있지만 그거 돈 안 받고 봉사하는 놈들이니까 그냥 놔두고요. 마치 소방차 와서 불을 끄는데 옆에서 밖에서 물 몇 개 끼얹은 놈이 몇 억 달라면 주시겠어요? 오히려 그놈 때문에 불 끄는데 방해만 되겠잖아요. 장비가 있기래요. 뭐가 있기래요. 민간업체가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한답니까? 그것들 들어오는 자체가 범죄지. 없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라고요. 이런데 돈 쓰시겠어요? 민간업체한테 여러분 동네 지키라고 하려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내줬을 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순찰 강화나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이런 것들을 요청하도록 법률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경찰을 못 믿으니까 민간업체 고용해서 하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뜻으로 한 건 아니시죠? 조합이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신 거죠? 조합이 왜 그랬는지 물어보십시오. 이주관리 용역 8억 300 미치겠다. 이주관리 8억이랍니다. 많이 비쌉니다. 자, 조합을 한 400 몇 명 되는 데가 2018년 2월 9일부터 우리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분 정관을 그렇게 돼 있는데 안 지킵니다. 여러분 정관을. 근데 처벌 규정이 저가 안 지키면 처벌 규정이 있고 2018년 2월 9일에 그런 이후에 서울의 서초동 쪽에 있는 재건축조합이 이주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같이 묶어서 용역 발주를 냈습니다. 근데 얼마에 들어왔느냐? 이주관리하고 범죄 예방 합쳐서요. 범죄 예방은 순찰 안 해도 되니까요. 시스템만 가면 되잖아요. 7,950만 원의 낙찰. 네, 여러분은 2주 관리만 해서 8억, 범죄 예방이 4억, 3천, 아까 4억 3천인가? 4억 3천, 왜 4억 4천이네요.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 대행 2억 9,200. 조합은 분양신청을 그것도 꼭 누가 대행해야 되면 조합에서 하고 여러분이 직접 조합에다 신청하면 되지. 이것도 외주 업체에 맡기는데 이게 3억씩 가는 일입니까? 2억 9,200개인데. 조합은 500명한테 분양신청 받는 게 3억씩 들어갈 일인가요? 아, 여러분한테 일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원 몇 명 파견해서 그 아주머니들 몇 명 와서 하고 있었잖아요. 분양신청 받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그래봐야 분양신청 며칠 동안 합니까? 며칠 동안 했어요? 한 60일 했나요? 원래 30일하고 20일 연장했나요? 뭐 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외주업체에다가 그거 좀 분양시장 대신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데 3억씩 들어갈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돈 쓰기 좋아해서 반응이 없네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료 협의 3억 8,500. 세상에는 아까 불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요거는 짜갑니다. 3억 8천, 그러니까 4억입니다. 4억. 여기다 또 4억. 도시정비법 98조 1항은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을 할 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때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될 때.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한다고요. 광명시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누구하고 경기도 땅이 있으면 경기도 어디 땅이 있는가 제가 좀 볼게요. 아까 제가 국공유지 용도 페이지는 정비기반 시설조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페이지에 361페이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국공유지 종전평가 금액이 256억인데 무상으로 줄게 243억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 땅이 있고요.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광명시 땅이 있고요. 경기도 땅, 광명시 국토교통부 땅도 있네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당이 있고, 네, 경기도 교육청거가 있습니다. 한 5군데 되네요. 얘들하고 무상으로 줄지 말지를 협의를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민간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법률상 민간 업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243억을 무상으로 주기로 이미 사업시행 때 나온 거예요. 발표 때도 올라와 있지만, 이건 언제 결정되느냐면 사업시행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유자들이 있다고, 이를 관리청이라고 그래요. 이 관리청과 광명시가 협의하는 거예요. 문서로. 머리 맞대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문서 보내서 우리가 기부채나 받을 것이 여러분들이 대신에 광명시가 주는 게요. 얼마치를 만들어주냐면 또 새로 도로를 내서 주는 게 얼마냐면 454억어치를 줘요. 그러니까 기존에 250억어치를 다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13억은 무상으로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합에서는 22억이라고 그랬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그 금액마저도.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이 계획재정부나 아까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와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무상양도를 250억어치를 결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개인업자가 했다는 이유로 3억 8천 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어떤 놈이 가져가요? 떼놈이 가져가나요? 반짝할 일입니다. 어디가 속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쳤던 부모님들이 속상할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속아서 3억 8천입니다. 4억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없애셔야 됩니다. 사기극입니다. 근데 사기가 될 수가 없죠. 조합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이 업체가 사기를 친 게 맞을 거고요. 돈을 받았으면 서로 짜고 뺀 거겠죠.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 예방 코팅공사 34억. 빼세요. 시공사한테 해달라 하시고. 그 정도는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걸 왜 따로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연기 부담금, 지작물 이설 부담금이 또 3억은 또 뭐야? 이설 부담금, 아까 저쪽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종전평가를 잡아놨는데 잔존가치 평가 3억 3천 잡아놓고 이쪽에 또 3억을 또 잡아놨는데 이설 부담금은 이설 부담금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비 및 분담금도 5억 2,800, 도시가스도 1억 500 이런 건데 어떤 경우냐면 이건 제가 옳다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조합이 이렇게 이거 구역이 있다고 쳐요. 수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가스가 이렇게 지나갔다 칩시다. 근데 여기를 여러분 철거를 하면 여기를 막아버리면 혹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가스가 막혀버리니까 수도가 막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끊으려면 미리. 네, 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싸게 싼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존느낌이 채권 매입비, 재산세, 법인세, 광고 선저, 분양보증 수수 16억, 민원처리비가 33억. 이거 뭐예요? 민원처리비 뭐예요 이거? 34억 왜 잡아놔요? 민원처리비라는 게 도대체 뭐래요? 1억 잡아놓은 놈들을 봐서 33억씩 잡아놓은 놈들을 못 봤는데 무슨 민원이 있답니까? 시끄럽게 떠들면 돈 주나요? 아세요? 민원처리비 뭔지? 착공시 민원처리비요? 반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빼세요. 33억. 요새 세상에 어느 세상에 돼요. 기타 비용, 입주관리비, 재난 관련 비용 추정액 33억. 입주관리 비용을 따로 잡습니까? 입주관리비가 뭡니까?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주관리가 뭡니까?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33억이네요. 재난관리비 이런 거는 없고요. 재난관리는 철거는 철거가 시공사의 계약 중에 재해 예방 또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재해 관련 예방 업무는 시공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조합원 이주미 대여금 금융이자 117억. 이주미 대여금을 왜 여기다 117억 여기다 잡아놨습니까? 여기다 잡아야 됩니까? 자, 이주비 여기서 못 받는 사람 다 받습니까?
기존에 대출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있거나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죠? 현재는 다 못 받아서 정부의 소방건설에서 보조해 준대요.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담보 가치가 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받은 금액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 땅에다가 담보 설정하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공동사업 비용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60%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필요에 의해서 30%만 받은 사람도 있고 10%만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기존에 은행 대출이 있어서 추가로 담보 여력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건 공동사업에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본인이 받을 만큼 넣으면 돼요. 근데 같이 여기다 넣어놓으면 실제로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례율이 10%가 넘게 떨어지잖아요. 117억이나 되니까 총 재산이 1065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0%가 넘게 떨어지는데 왜 옆집 아저씨가 대출 냈을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냐고요. 대출 낸 놈만 하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9년 이전까지는 안 넣었어요, 이런 거. 언제부터가 이렇게 뭐 연대 책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금융비용 166억. 160억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이 정말로 거지처럼 생겼습니다. 뭐냐면, 원래 경쟁사가 제시했던 것은 기성불대로 공사비를 가져가겠다. 물론 경쟁사 아니고 들러리였죠. 원래 공사는 도급공사 계약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공사 계약 이름이. 도급공사라는 건 뭐냐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돈을 받아가는 걸 도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가져가는 걸 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이렇게 비싼 공사비를 뭐 1900억 뭐 이렇게 되는 공사가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 한 뒤에 돈 받아와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시공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성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10% 했을 때 10%만큼 가져가고 20% 끝나고 그걸 누가 하냐? 아까 감리 업체가 합니다. 기성을 확인합니다. 지금 20% 된 거야? 그러면 또 10% 추가로 주고 지금 30% 된 거야? 그러면 또 10% 추가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에 따라서 가져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2009년까지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왜요? 도급공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공사비 전액에 달할 때까지 공사비 먼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공사를 관리처분이 끝나고 착공을 하자마자 아마 처음에 20% 냅니까? 그 다음에 10%씩 6번 나중에 잔금 20%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잘 모릅니까? 10%, 20%, 20% 해가 마지막 30%. 10% 하고 무슨 얘기냐면 10%가 계약금이고 10%씩 6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 잔금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때 10%가 여러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부장자도 10%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직 삽질도 안 했는데 관리처분 끝나면 들어온다고 선부장 맞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아직 공사하지도 않았는데 가져갔어요.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가고 나고 근데 이 금액이 여러분은 이렇게 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비로 먼저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아까 철거비니 뭐니 뭐 쓸데없는 공사들 불필요한 것들 설계비니 설계는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시공사한테 빌린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다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먼저 주고 여러분이 시공사한테 잠깐 빌렸던 돈은 은행에 대출해갖고 먼저 주고 여러분은 이자를 계속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내 돈은 네 돈이고 네 돈은 내가 이자 주고 쓸 거고 처음에 잠깐 빌려주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가 160억이 붙는데 원래 어느 조합이나 여러분 1065억이니까요. 160억이면 얼마입니까? 약 15%의 비례율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조합들이 20%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부족할 겁니다. 지금 이거 1차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로 부족합니다. 하다 보면 한자갈 일입니다. 원래 보급계약서를 원칙대로 가져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 이자가 생깁니다. 계속 후보를 주니까요. 10%하고 10%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여러분 임대주택 여기 몇 세대 짓습니까? 임대주택 몇 세대제요? 네? 50세대요? 임대주택은 경기도 지방공사에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 경기도 지방공사는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공사비 주는지 압니까? 20%가 지어졌을 때 계약을 하자고 옵니다. 기성 20% 찍어야 여러분이 계약합니다.
그러면 20% 주고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성률이 35% 됐을 때 15%씩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중도금을 4번 줍니다. 15%씩. 기성이 35%대, 50%대, 65%대, 80%대. 그러고 나서 이종모 씨를 딱 하고 나면 준공을 하고 나면 여기서 다시 15%를 줍니다. 아니 이제 여기까지 하면 20% 남았죠. 네, 15%를 줍니다. 준공하고 나면 이종모 씨 소유권 완전히 넘겨주거나 하면 그때 5% 줍니다. 그래서 100%를 가져갑니다. 여러분과 계약하는 정부 기관도 여러분을 못 믿어서 기선물로 줍니다. 임대주택을. 그런데 여러분은 왜 호반에다 선불로 줍니까? 호반은 여러분 돈 갖다가 이자놀이 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 시공사가 부도나면 여러분 누구한테 돈 받습니까? 아직 공사도 안 됐는데 미리 선물 주면 여러분 거만 주면 괜찮습니다. 일반 부장자까지 왜 갖다 줍니까? 여러분이 호반건설과 저 계약 조건을 고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 지을 때까지 혹시라도 시공사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내가 돈을 미리 땡겨줬기 때문에,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로 160억이라는 이자가 생긴 겁니다. 아까 도급공사의 원칙을 지키면 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빌린 돈은 공사비 이외의 돈이 많다고요. 3,623억 중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건 불과 1,930억밖에 안 돼요. 2,000억 정도가 2,000억이 아니라 1,400억 정도가 공사비 아닌 게 있다고요. 그 이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일반 부장을 팔면 수입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내가 빚이 있어요. 미리 빌렸을 돈이 있었는데 먼저 돈이 들어왔어요. 내가 줄 돈부터 주시겠습니까? 돈부터 갚아서 이자를 안 나가게 하시겠어요? 빌린 돈부터 갚는 건 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가정경제에서도 내가 줄 돈 아직 집 안 지었는데 내가 먼저 너 선물 줄 테니까 집 지어라. 나는 당분간 이자 저거 내가 견딜만 하다. 이렇게 살림 운영합니까?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궁금하면 여러분이 물론 들러리라서 그렇지만 이 정신줄 놓고 있었던 동안에 경쟁사가 그 당시에 들러리 섰던 회사는 기성에 따라 가져가겠다고 계약서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봤다고요. 근데 공사비와 관계없이 공사비를 먼저 받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이 들어오는 쪽쪽 갖다 주고 최근에 작년에 2018년도에요. 신길 12구역이라는 데가 있으면서 서울에 거기에 BDA가 바뀌었어요. BDA 출신이 조합장이 됐습니다. 회계사 출신이. 제가 들어갈 때는 도와준 적은 없어요. 다만 마지막에 전자투표 시스템만 빌려줬어요. 임원 선임을 서울은 그 OS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OS 못 쓰게 막아서 그러려면 전자투표를 해야 성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빌려줬는데 그래서 조합장이 됐길래 제가 되자마자 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 당신 뭐 때문에 조합장이 했습니까? 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하려고요. 뭘 알아야 운영하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혹시 당신네 회사가 부도나면 시공사 부도나면 당신은 깜빵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깜빵을 가요? 내가 계약서 도장을 찍기로 했어요. 전임 조합장이 다 찍어놨고 지금 공사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요. 공사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10% 조금 정도 됐다면 기성이. 현재 돈 나간 거 얼마입니까? 기성 그랬더니 돈 얼마면 39.9%래요. 그 다음 돈 40%죠 사실상. 그 다음 돈 나갈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2018년 4월 15일에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중도금 이제 들어올 날이 또 그 날이래요. 그때 가면 얼마 나갑니까? 그러니까 60% 나간대요. 기성이 20% 더 나간대요. 그러면 그때 예상 기성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가 좀 안 된대요. 40%를 지금 선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1,900억이 3,600억 중에 1,900억이 공사비니까 이미 오는 쪽쪽 돈은 다 줘버리고 들어오는 쪽쪽. 그럼 계속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나면 당신은 깜빵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을 알려드리면 엄수한 배임죄입니다. 제가 뭘 한 게 있어야 배임이죠. 아니요. 돈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서대로 줬는데 공사를 먼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계약서만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 계약서 쓴 이후에 사업비 대출한 그 약정서를 갖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금융기관 어딥니까? 그랬더니 농협이래요. 당신들 회사는 허브에서 보증도 안 해줬을 거고, 그 시공사 내가 뻔히 아는 시공사니까 부실해서 곧바로 은행으로 갔을 텐데, 은행에 대출할 때 대출 약정서 갖고 왔어요. 당연히 대출을 먼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계약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그 계약서를 갖고 가서 은행에서 빚어줄 때 쓴 계약서가 있어요. 3자 계약서. 은행, 조합, 시공사가 쓴 계약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옛날 계약하고 지금 계약하고 두 개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어느 게 우선입니까? 현재 계약이 우선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법률도 구법과 신법, 그럼 뭐가 우선이죠? 신법이 우선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조항이 있고 특약 조항이 있다. 뭐가 우선이에요? 특약 조항이 우선이잖아요. 이 계약서는 먼저 총회에서 통과돼서 찍은 건 맞지만, 이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은행과 제3자 약정한 약정서에는 은행 대출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줬으니 그 전까지는 당신은 물론 책임이 없죠. 39.9%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시공사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지랄할 겁니다. 대신 당신 요거 안 먹게 내가 해드릴게요. 계약서 문구를 제가 수정안을 잡아서 조합원 20%의 발의를 받아줬습니다. 조합원 20%가 요청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바꾼다라고. 당신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걸 당신이 바꿀 수는 없으니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바꾼 것을 결정한 거는 총회를 열어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는 조합원이 304명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이자가 2억 3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 3년 동안 하면 70억 정도 절감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부터 이제 계약서는 바뀌었으니 기성이 40%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잠 잘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신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성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남죠. 입주한테 돌려도 돈이 많습니다. 왜요? 미리 잡아놨으니까 나 이자는. 여러분들 그 계약 조건을 바꾸면 160억 남습니다. 여러분의 비례율에서 15%의 영향을 미칩니다. 계산 돌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성물로 가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제가 3호 가든 3차 현대건설입니다. 거기 거도 초안에는 공사비 우선 변제로 되어 있는데 기성으로 제가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고쳤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제가 그대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으니까. 그때 그 작업을 했던 이사가 배신해서 그대로 저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서는 분명히 바꿨고, 그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사업이자라는 항목이 불과 조금 잡아놨습니다. 40억 잡아놨습니다. 여러분처럼 160억 이렇게 아니고요. 근데 원래 안 잡아도 됩니다. 춘천에 소양 촉진 2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공사였는데 제가 그 조건을 바꿔놨습니다. 처음에 시공사 조건은 계약서 전체를 먼저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꿔놨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짓을 하면 2008년까지 이러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언제부터 했냐?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내놓고 합니다. 돈놀이가 재밌거든요. 홍보들이 미리 공사비를 주니까 그 돈 가져가서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어느 할인 안 해도 되고.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시겠습니까? 고쳐야죠. 15% 내시면 됩니다. 안 고치려면. 근데 그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여러분과 다 지을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까지 물을 주시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촘촘하게 이것저것 정말 기타 비용도 있었고 민원 처리비도 있었고 기타와 민원만 합쳐도 60억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비비가 142억 있습니다. 140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한테 돈이 안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무조건 항목을 잡다 못 잡으면 나머지 예비비를 잡아버리면 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시공사가 정비업체가 예측 못한 경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 짓 한두 번 해보자고요. 집 짓는 거, 그죠? 아니, 여러분한테 뽑으라 그러면 예측 잘 못해요. 모르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예측할 수 못한 경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이런 사람이 용역비 받으러 여러분한테 왔다고 그건 아니겠죠? 왜요? 나중에 다른 거에서 또 빼먹을 걸 대비해서 142억을 잡아놓은 거라고 밖에는 안 보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예치기로 기억.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저렇게 많이 잡는다고요? 10%가 넘게 내 재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예비비로 내래요. 여러분 재산 다 합쳐봐야 1065억이라니까요. 대출 60% 받았으면 400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예비비가 14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자, 이거 전체 한번 합쳐보세요. 얼마입니까? 혹시 한번 합쳐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도 많아요. 확실한 건 제가 뺐습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결국은요 1065억에다가 자 4702억 자 4702억 빼기 사업비가 3623억이었어요. 3623억 곱하기 100 했더니 아까 101%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451억. 451억. 그러면 3623에서 451억을 빼면 7 네? 이거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만약에 요를 줄인다 그러면 얼마로 올라가는지 보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요. 451억을 1065로 나눠보세요. 451 나누기 1065. 비례율이 얼마쯤 올라가는데? 한 30? 40%는 넘네요? 그죠? 1065요? 451 나누기 1065 해보세요. 네? 42%. 0.42. 42%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142, 뭐 이렇게 되겠죠. 14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각자 계산해 보시면 지금 이 합리적인 숫자를 다 조정을 하시면 1억짜리는 4천만원, 4,200만원 정도 덜 내고요. 2억짜리는 8천만원 정도 덜 내고 3억짜리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덜 낸다는 얘기입니다. 분담금을. 아니면 이거 조합이 끄는 대로 그 돈 다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확 뜯어 고쳐서 그 돈을 좀 절감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광명 사람들은 뭔 얘기든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늘도 별로 안 오셨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오시면 10만원씩 드립니다 했으면 다 왔을 거예요. 그렇죠. 돈 10만원에 영혼을 파는 사람들 얼마가 손해나는지도 모르고 와서 조합이 돈 준다고 하면 그게 자기 돈인지도 몰라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10만원이? 본인 돈이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은 물론 이제 온 사람이 가져가겠지, 일부를. 그게 오늘의 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까도 보십시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저기는 이게 2012년 7월 26일 날 이 금액으로 조합을 하자고 했다가 2017년 4월 22일 날은 요 금액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018년 12월 27일 이때는 3,600억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 이제 얼마가 저기 할까요? 1,000억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반 분양가 얼마 잡아놨습니까? 실제로는 얼마 갑니까? 네? 일반 분양이 그렇게 한데. 일반 분양가 지금 얼마 잡았어요? 1,400. 실제로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갑니까? 1,600 가겠죠.
실제로 시장 거보다 좀 싸게 잡아놨죠? 그래, 안 그래요? 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중에 이제 발첩을 하면 변경할 거거든요? 바보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변경을 해요. 진짜 받을 금액으로 해요. 지금은 좀 해놓고요. 여러분들 아예 못 살겠다. 이거 다 도저히 이익이 안 남네. 라고 하고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 60명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후에 어쨌든 내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분양 안 한 거 아니에요. 60명 따른 사람들이 지금 따라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양제 했지만 막상 분양 계약할 때쯤 되면 아이고 나 돈 다시 해보니까 뭐 안 맞다 해서 또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진짜 시장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1,400이었던 게 1,600에 분양한다 그러면 200만 원씩이 더 남겠죠. 그거 누가 가져갈까요? 여러분 줄까요?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그거는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된다. 아 그건 아세요? 치즈를 먹지 내가 내외성인데 내 돈을 들어왔다. 대부분 조합은 이제 마지막으로 똘마니들이 다 자체가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큰 돈은 이제 시공사 가져가면 되고 공사비 올려갖고요. 그 마지막 잔치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천물입니다. 천물에 일단은 낚시밥을 던진 거고요. 여기에서 못 견디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는 시공사가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현실화시켜서 그만큼을 싹 가져가면서 여러분한테는 비례율이 변동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이민변에도 140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서 10% 이상을 15%를 14% 정도를 여기다 잡아놨는데 뭐가 변동이 있겠어요. 비례율이. 그런데 앞으로 일반 분양가 하면 실제 정상적이라면 여러분이 확 일반 지금 비례율 한 140%를 올려놓고 일반 시공사 벌었다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이 일반 분양 올 때 또 해서 한 180%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최악의 상태를 해서 묶어놓고 털거 털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잡혀 호구들 대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시공사가 마지막에 챙겨가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진행을 합니다. 여기 시공사가 직원이 저하고 개인 사석에서 야 해도 너무하더라. 요즘 시공사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 회사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말도 아닌 소리 똑같아요. 시공사 직원들이 스스로 요즘 시공사들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어쩌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오른 금액을 확 가져갑니다. 안양에 비싼 이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사비를 499만 8천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2천원 빼줬습니다. 왜요? 분양가를 확 줄여놨다가 떠나려고 다 떠나고 이번에 현실화 시키니까 한꺼번에 한 400억 정도가 이상이 남거든요. 그걸 시공사 한꺼번에 쑥 가져가다 보니 한 번에 가져가는 돈이 그래서 499만 8천원이 됐습니다. 공사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또 조합원들은 찍습니다. OS가 달라 그러면 줍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총회 하루 전날까지 서명결에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날 막상 되니까 차고 넘칩니다. 하루 저녁 만에 서명결에서가 수도 없이 생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총회 당일날도 서면 내주십시오. 전날 마감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전날 마감이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근데 당일날까지도 돈 달라고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번 정도 설명을 해서 연장을 질러놨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만 해도 설명 듣고 간 사람은 절대 안 내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데 막상 총회 당일날 되니까 서명결에서 차고 넘칩니다. 계속 오후 2시까지도 서명결에서 넣어달라고 독촉했는데 그날 당일날 실제로 현장에 까진 거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초과돼서 그런데도 조합원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명이고 광명에서는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망을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뭐가 달라질지 여러분 앞에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안 오려고 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은 아무런 느낌도 달라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어찌됐든 뭐 속이 상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까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드릴 힘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제가 갔다 가면 또 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갖고 오늘 또 똑같은 다른 조합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느 한 군데만이라도 광명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은 제가 한 군데를 바꿔놨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덕현지구라는 데를 임원들을 다 해임하고 선임을 했더니 안양 지역의 다른 조합장, 의왕의 다른 조합장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제가 들어올까 봐서 그쪽 조합은 만날까 봐 뭐 어마어마하게 긴장하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또 누군가는 이걸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고치시겠습니까? 네. 근데 고치면 어떻게 해야 고친다고 생각하세요? 실은 하나 해볼게요.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조합원 설득해야 됩니다. 여기 오지 않은 조합원 50%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어차피 여러분 당합니다. 50%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옳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이 51%가 되면 선하고 악이 51%가 되면 악이 지배합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총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이걸 안건으로 제시를 해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이 일을 여러분에게 저렇게 불합리하게 부과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조합장. 누군가는 협력업체들은 공들여서 만든 겁니다. 저런 가짜들을 만들 때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돈을 올릴 때 여러분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얼마예요? 그때 이거 5억입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바보여도 그게 어떻게 5억입니까? 라고 다 물어봤을 겁니까? 누군가는. 그런데 쏙닥쏙닥 하고 나서 그래요? 5억 예 5억 드릴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치? 처음부터 무조건 그렇습니까? 5억 들어갑니까? 10억입니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총회에는 OS 요원들이 아줌마들을 이어가지고 서명 결의를 받는데 네. 임원 선출에는 서울에 요번에 보니까 OS 요원을 선출 못한다 해갖고 아까 조금 전에 조합장 바꿔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도 광명. 그 설명드릴까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까지만 설명드리고 비디오를 끄고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 좀 산만할 수 있어서. 그건 놔두시고 여기까지는. 서울은 2015년 5월 7일 날 서울특별시장이 바보 같은 서울시 공무원들 데리고 임원 선거만큼은 OS로 못 쓰게 하면 조합이 비리가 잡힐 것이다 라고 해서 표준선거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내보면서 거기에는 OS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임원 보궐선거나 임원 선임이나 변경의 경우에 다 적용해라 라고 해놓으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선거 사무가 개시함과 동시에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한 모든 업체는 선거 업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이게 12조 1항입니다. 그리고 28조 3항에 조합은 선거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호별 방문을 못 한다고요. OS가 결국 방문을 못 하는 거죠. 이게 28조 3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 관여 못하게 해놨고 OS 개별 방문 못하게 해놨고 그러고 나서 세 가지의 투표 방법을 제시합니다. 39조에 사전투표 부재자처럼 여러분이 어느 날을 잡아서 총회날은 예를 들어 1월 5일이면 12월 3일부터 5일까지를 무슨 사전투표 기간을 정해서 와서 직접 투표하라든지 그날 못 올 사람. 그 다음에 45조 우편투표. 우편으로 할 때 봉투에는 반드시 발송인 이름 쓰고 봉인하고 이런 규격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46조 전자투표.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스템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라. 요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요거 잘 안 합니다. 사람들 안 와요. 어차피 총회. 우편투표 잘 안 합니다. OS한테는 잘 주지만 귀찮아 잘 안 보내요. 결국은 대다수는 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안 지키면 OS를 쓰면 무효를 판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도 지금도 많이 씁니다. 많은 조합이. 엉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서울시장이 못 쓰겠고 실제로 썼을 때 소송을 하면 무효 판결이 납니다. 임원 선임이. 그러나 경기도는 요원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의회에 광명시 의회에도 제발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권유도 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이 좀 바보스러워서 뭐를 말을 안 듣든 뭐를 해도 자기들 찍어주니까 말 안 듣습니다. 어느 한 정당 한 판이 됐잖아요, 지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또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조합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옛날 방식으로 그냥 조합원 여러분이 스스로 51%가 움직이면 바뀌는 거죠. 외부 OS 써서는 못 바꿉니다. OS는 절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명은 항상 OS를 쓰니까 바꿀 수 있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뛰면 OS보다 5배가 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의마저하고 돌아다니면 조합에서는 또 OS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표 주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준 표 취소 받아오라고 OS를 또 돌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온 표는 절대 OS가 다시 번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본인들이 파워가 강하다는 걸 본인들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제 설명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회의를 하자. 새로 다시 하고 우리 조합에는 다시는 OS를 못 쓰게 하자. 정관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 우리가 하지 뭐. 그냥 자꾸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잖아. 그래서 정관을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도 지금 시의회 의원들, 건설분과 의원들을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한 4시간 동안 그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는 조례로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뭐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꾸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조합들이 저기 못하도록. 그러면 그래 갖고도 뭐 50% 이상 안 되면 못 바꾼 다음에 지작물 아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벌금이라든가 징역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해임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을 다 해임하고 이거를 고칠 사람을 들여보내야만이 비로소 끝납니다. 조합장 해임하면 총무시가 제일 좋아합니다. 본인이 조합장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저쪽 팀은 어차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전원을 해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대의원까지도 해임해야 됩니다. 제가 덕현지구, 안양의 덕현지구 임원들은 다 해임했습니다만 대의원들이 말 안 듣습니다. 대의원 이번에 다시 제가 처음부터 지도를 했더라면 대의원까지 해임하라고 했을 텐데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해갖고 제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지도를 했기 때문에 대의원을 해임하지 못했는데 이사 다 해임하고 바꿨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해임된 조합 쪽에 편을 들고 있지 조합원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이 그렇게 먼 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일본 놈들 순사 앞제비로 완장 차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 탄압했던 그런 개쓰레기 같은 민족성이 우리 국민들한테 남아 있습니다. 노예근성입니다. 조합 만들어 보시면 압니다. 보입니다. 그냥 보입니다. 그 완장 하나 차고 자기도 조합원인데 자기도 우리 동포인데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인 한 명도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36년이나 지배할 수 있었어요. 순사 나부랭이 몇 명 들어와서. 우리 그런 이상한 유전자가 갖고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내 재산이 억울하면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발 이거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조합 설립 때 말이요. 아무튼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